안녕하세요. 그간 시청자의 입장만 되어봤는데 갑자기 시청자가 되어보려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저에게 있었던 일을 적어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참고로 저는 지금 미우나 고우나 제 하나뿐인 배우자인 남편과 아이 둘 낳고 사는 전업주부랍니다. 저는요, 일기장 하나도 새해 들어서 올해는 써보자 했다가 간신히 2월 설날쯤까지만 쓰다가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인데요. 작심삼일인 인간이 웬 바람이 불어서 사연을 써보게 되었네요. 이런 즉흥적인 사람이 쓰는 것이니 이야기의 만듦새가 허접하더라도 그러려니 이해 좀 해주시길 바라요. 저는 정말 요새 표현으로는 답도 없는 집에서 나고 자랐어요.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제 시간을 여유롭게 자수나 놓으면서 보내게 됐다는 것이 안 믿길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는 생활이 아주 개판이었거든요. 제 친정 부모님, 옛날만 생각하면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저는 어렸을 때도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집 어디다가 확 제보라도 하고 싶은데 어디 그럴 만한 곳이 없을까? 촬영해 가고 대신에 도움 줄 만한 방송국이 없을까?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때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어요. 답답한 가슴만 치고 있어야 했죠. 저희 친정엄마 꽤 사는 집 딸이었습니다. 딱히 집안에 부족한 것 없이 커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친정아빠 인물이 참 좋으셨어요. 허우대도 무척 멀쩡하셨고요. 남들이 보면 와, 너희 아빠 되게 잘생기셨다. 이렇게 빈말로나마 저에게 좋게 말해주는 외관을 소유하고 계셨네요. 혹시 갑자기 친정 부모님 자랑이나 하는 거냐고요? 에이, 아닙니다. 저 이면에 담긴 내용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친정 엄마는 그렇게 좋은 외갓집을 저에게 안겨주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정 엄마는 당시의 친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요새 표현으로는 이런 걸 손절을 당했다고 하던가요. 그 이유는 바로 친정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한 결혼이었거든요. 그런 결혼을 친정 엄마는 강행하셨던 거예요. 제가 다 크고 나서야 외삼촌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당시의 정황은 이러하였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절대로 허락 못해. 저런 미천 하나, 능력 하나, 포부 하나 없는 전생 하일량 같은 양아치 새끼를 내가 사위로 어떻게 들인다는 게야.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일가를 터뜨리셨을 때 옆에서 외할머니는 주섬주섬 끈을 찾아다가 이마에 두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이마에 두르기 힘드시니까 이모가 어디선가 등장하시더니 그 끈을 이마에 묶어주셨다고 하더군요. 외할머니 딴에서는 그게 결사 반대의 표시이셨을 거예요. 아, 이모는 저희 친정엄마의 여동생이십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모보다 나았다고 해요. 왜 조부모님 두 분이 원래 아들, 딸 차별 엄청 하시던 분이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워낙 싹싹하고 해서 두 분이 나중에는 외삼촌보다 친정엄마를 은근히 예뻐하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모는 찬밥 신세였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모는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무척 급했고 일단은 머리가 나쁘셨다고 하더라고요. 외삼촌은 어느 정도 머리가 좋으셨고 친정엄마는 타고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영특하고 똑부러지셨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모는 머리도 안 좋고 집중력도 안 좋아서 자기 언니인 친정엄마를 질투하셨다고 해요. 항상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언니였으니까요. 그런 친정엄마가 난생 처음으로 결혼 문제 때문에 봉변을 당하자 이모는 무척 기뻐하시며 왜 조부모님께 알랑방귀를 엄청 끼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친정엄마가 말도 안 되는 사익감을 데리고 오신 것에 왜 조부모님은 엄청 분노하셨죠. 그 앞에서 친정엄마는 읍소를 하셨고요. 아버지, 엄마,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요, 속도 깊고요. 마음씨도 되게 잔정이 많은 편이에요. 같이 있을수록 좋아졌어요. 저는 꼭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 아니면 저는 싫습니다. 애타게 말씀을 하셨다네요.
설마 그 현장에 친정 아빠도 계셨냐고요? 네, 당연하죠.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친정 아빠는 당신의 면전에서 그런 신랄한 평가를 들으셨던 건데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오히려 기세 등등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기회를 봐서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자 이런 한마디를 던지셨다고 합니다. 잘 하겠다는 다짐이었냐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이었냐고요? 아니요. 그런 뻔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잘나고 똑똑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엘리트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한량인 법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요? 이런 걸 보면 저도 세상을 꽤 아는 것 같네요. 이 나이 먹으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하하하하.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저는 미천 하나 없는 놈이지만 딱 하나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얼굴입니다. 제가 꽤 잘생긴 편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친정 아빠는 손으로 당신의 얼굴을 가리키신 거였죠. 외갓집은 그냥 괜찮게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름 가풍 있다고 자부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교편을 잡은 사람이 당시에 둘 있었고, 은행 다니던 사람 하나 있었고,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도 있었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들 대단하지는 않아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친정 아빠 같은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유형의 한량이었죠. 황당한 얼굴 자랑에 외할머니께서는 머리띠를 부여잡은 채 신음을 내시며 뒤로 넘어가셨대요. 그러자 이모가 호들갑을 떠셨고요. 엄마, 괜찮아요? 세상에, 안색 창백해지신 것 좀 봐. 팔다리도 차가워지셨잖아요. 언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를 죽일 셈이야? 아니, 나는 그냥 예쁘게 잘 봐달라고, 마음을 한 번만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뿐이었는데, 뭔가 상황이 꼬여가는 것 같아. 친정 엄마가 외할머니께 다가가려고 하자 이모는 그 손을 세게 쳐내셨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이 상황에 기가 막혀 하시면서 친정 아빠를 꾸짖으셨고요. 그놈의 면상! 반반하게 그거 하나 잘라서 뭘 어쩔 거냐? 영화배우라도 될 거야? 그럴 깜냥은 또 못 되면서 저런 허황된 자랑이나 해대다니 남자 망신 다 시키는 놈 같으니라고. 네? 뭘 어쩔 거냐뇨? 장인어른,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닮은 아이들이라면 얼굴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유전자. 그 뭐냐? 유전자 이론? 유전자 신비? 아무튼 뭐 그런 거겠죠. 장인어른, 그러니 저도 쓸모가 있는 놈입니다. 어디다 대고 감히 장인어른이라고 나불대는 거야? 이 놈팡이가 썩 꺼지지 못할까? 친정 아빠가 눈치도 없이 또 가벼운 언행을 선보이셨고 외할아버지께서는 핏대를 세우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지켜보시던 외삼촌이 그때 나서서 간신히 외할아버지를 진정시킨 거였죠. 이러다 뒷목 잡으시겠다고 하면서 필사적으로 외할아버지를 말리는 동안 눈짓으로 친정 엄마에게 얼른 가보라고 그랬답니다. 친정 엄마는 침울하게 친정 아빠의 손을 잡고 돌아서셨고요. 오늘은 준비 없이 찾아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부디 이 사람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누구보다 순수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적응하시면 이 사람에 대해 이해가 되실 거고요. 하지만 모두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네요. 만약에 준비할 시간이 1년이 주어졌더라도 친정 아빠라는 인물은 변함없이 가벼운 언행으로 자기 예비 처가에게 밉보일 사람이었다고요. 심지어는 발언의 당사자였던 친정 엄마도 훗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었으니 참담한 일입니다. 친정 엄마가 마냥 해맑은 친정 아빠의 손을 잡고 가신 이후에 이모가 외조부모님 두 분께 엄청 이야기를 쫑알쫑알 해대셨고 그 내용인 즉슨 친정 엄마가 자꾸 저렇게 막 나가면 호적에서 아예 파버리라는 이야기였다네요.
이게 나중에 정말로 실현이 된 거였고요. 왜 조부모님이 친정아빠를 반대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외할아버지의 표현에 따르자면 친정아빠가 근본 없는 놈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인데 친정아빠에게는 세 분의 부친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친할머니만 정확하게 계셨고 친할아버지는 계속 바뀌었던 것인데요. 어찌된 영문인가 잠시 따져보자면요. 친할머니께서는 워낙 집이 가난하셨다네요. 그래서 15인가 16일 때 친척분의 손에 이끌려서 머나먼 곳에 다른 집으로 가게 되셨고요. 사실상 그 친척분이 친할머니를 얼마간의 돈을 받고 다른 집에 팔아 넘기신 셈이었죠. 그 집에서 일이나 하고 살라고 말입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며칠 그곳에서 버티시다가 대범하게 어느 새벽에 도망을 가셨어요. 그 이후로 아무 곳이나 전전하며 어떻게든 살아가셨다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미모에 꽃이 피기 시작하셨죠. 주변에서 언제부터인가 너 어여쁘다 이런 소리를 해온 것에 친할머니는 그 사실을 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할머니는 참 독특한 사고방식을 펼치셨어요. 남자만 잘 꼬시면 편하게 먹고 잘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 이후로는 남자들을 기웃거리며 사셨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겨서 어떤 남자에게 정착을 하셨습니다. 결혼해서 딸 낳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나셨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생겨버렸죠. 그 아이가 바로 제 친정 아빠이고요. 친할머니께서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이혼을 당하셨는데요. 딸도 빼앗기신 채 맨몸으로 이혼당하셔서 쫓겨나셨지만 친할머니께서는 새로 태어날 아기가 있었죠.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에 바람났던 남자, 즉 친정 아빠의 친부 집안에서 친할머니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친할머니께서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셨죠. 세월이 흘러서 극심한 성격 차이로 그 결혼 생활도 파국을 맞았고요. 아무튼 친할머니께서는 대략 이런 인생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 배경이 왜 조부모님께서는 마음에 안 드셔서 결사 반대를 외치셨던 것이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법이라고 하시며 친정 아빠 같은 인물을 사위로는 절대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원래 친할머니의 세세한 이야기들을 친정 엄마는 결코 당신의 부모님께 밝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친자매라고 믿고 터놓는답시고 이모한테 다 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모가 그걸 다 왜 조부모님께 일러 바치셨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전하신 게 아니었죠. 양념 쳐서 조미료 팍팍 뿌려서 전달을 하셨어요. 그러니 친정 아빠는 물론이고 그런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우겨대는 친정 엄마까지 왜 조부모님 눈에 미운 털 제대로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친정 부모님 두 분은 결혼을 강행하신 거였고요. 왜 조부모님께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심하게 반대를 하셨던 것과는 달리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며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친정 엄마가 특히 아들을 금세 낳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셨던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위로 오빠 하나가 있거든요. 이 친정 오빠의 존재 때문에 친정 엄마는 왜 조부모님께 뭔가 내세울 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모는 제 친정 부모님을 못마땅히 여기며 안 좋은 소리를 투덜거리셨고요. 아버지, 엄마, 자꾸 이렇게 두 분이 마음 약하게 구시니까 형부라고 칭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이 활개를 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도와주지 마시고 알아서 살게 좀 내버려 둬요.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애석하게도 이모의 말씀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친정 아빠는 계속 안 좋게 활개를 치고 다니셨거든요. 일이라는 걸 도무지 진득하게 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접하신 적이 있나요? 남들이 보면 주의력 결핍의 한량으로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친정 아빠는 저에게도 자꾸 스스로를 허황되게 포장하셨습니다. 나는 방랑 시인이다. 이 세상 어디든 내 예술의 원천이고 나는 어디든 자유롭게 논일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렸던 저는
정말 그런 줄로 믿었습니다. 친정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멋들어진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아니었죠. 가족들의 피를 말리시는 분이었으니까요. 되도 않게 구셨는데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소설 작가가 되겠다고 하셨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당신의 인생이 곧 영화라면서 수필 작가가 되겠노라 선언하셨다가 돌연 예술적 영감이 떠올라서 잠을 못 이룬다고 하시며 아무래도 밤마다 작업하는 그림쟁이의 길을 걷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담배가 필수라고 하시며 담배도 막 피우셨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사람들이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우기는 했었죠. 버스에서도 피웠고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그냥 피웠었죠. 그런데요, 적어도 집에서 자기 자식들 앞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어린 자식들 앞에서도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친정 아빠의 작태에 친정 엄마는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셨습니다. 그럴 때면 친정 아빠는 태연하게 하시던 핑계가 있었어요. 어허, 모르는 소리나 하지 말어. 내가 담배를 찾는 게 아니야. 담배가 나를 찾는 거지. 좀 아까도 그러더라고. 담배가 나에게 나를 어서 피워주지 않고 뭐해? 라고 물어보더라. 이 인간은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고 사는 건지. 아이고, 내 팔자야. 친정엄마는 분통을 터뜨리며 당신의 가슴을 치셨죠. 그걸 보면서도 친정아빠는 마냥 해맑으셨어요. 저는 커갈수록 어렸을 때는 그저 멋지고 특별하게 보였던 친정아빠가 사실은 책임감 없는 한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몹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친정엄마는 결혼하고 딱 1년 만에 친정오빠를 낳으시고 나서 골반을 잘못 다치시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허리도 위험하지만 잘못 다치면 진짜 끝장나는 게 골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만 고생을 하시다가 기껏 다 나으실 때가 되니까 뱃속에 재가 생겼죠. 친정 아빠는 한량, 친정 엄마는 환자.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애가 둘이나 되는데요. 참고로 친정 오빠와 저는 4살 차이입니다. 학년상으로는 5살 차이였고요. 나이 차이도 애매하고 성별도 다르고 키우기 고역이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 조합이었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충당됐는가 하면 외갓집에서 났습니다. 왜 조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럼 친가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었냐고요? 친할머니께서는 자주 와주시기는 했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주신다는 면목으로 시작되었었죠. 하지만 실상은 친정 엄마를 부려먹으시는 것이었어요. 씁쓸하게도 저는 친할머니께서 친정 엄마를 부리시는 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온 장면이었기에 익숙해서 별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쩌다가 뵙는 외 조부모님은 항상 저희 가족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시다며 한숨을 쉬셨기에 그런 분들보다는 활기찬 친할머니가 더 좋았어요. 뭘 몰랐기에 바보같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제가 커갈수록 저는 눈치로 친할머니께서 오시면 친정엄마가 힘들어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기에 저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어머님, 애들 아빠가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방에 내려간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요. 그런데 연락 한 통도 없네요. 너는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굴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다고 하더니 영 아닌 것 같아. 너는 내가 보기에 알맹이가 없어. 인내심은 더 없고. 어머님,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싶었는데요. 애들 아빠한테 혹시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닌지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바람이 났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그런 낌새 못 느껴보셨나요? 뭐야? 애미 너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너 오늘 나랑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바람 같은 소리 하네. 입 닥치고 너는 밥이나 차려. 그리고 소고기 좀 사 먹게. 네가 친정에다가 돈 좀 더 달라고 해라. 너는 어째 돈을 쥐꼬리만큼밖에 못 받아내니? 네 친정에서는 네 위치가 고작 그것밖에 안 되나 봐.
우연히 들었던 친정엄마와 친할머니의 대화는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친할머니가 악독한 분으로 보였고, 친정아빠가 이상하게 보였고, 친정엄마가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네요. 특히나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남매 앞에서 친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너희들 엄마 같은 사람을 내 아래로 두고 찍어내리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이게 바로 사는 맛이지. 바로 이런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야. 나 서봉준이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살 줄 옛날에 상상이나 했겠어? 유복한 집안에서 걱정 하나 없이 살아온 얄미운 년을 내 며느리로 두고 갈궈먹으니까 재미있어서 미치겠네. 껄껄 웃으시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나쁜 마녀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분이 별로였는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그때를 곱씹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정말 황당했던 사실은 친정아빠가 정말로 바람이 나셨었다는 거예요. 친정엄마에게 꼬리를 밟히셨는데 그때 대셨던 핑계가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여자를 만난 게 아니야. 절대 안 그랬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여자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온 거야. 정말이야. 나는 결백해. 그건 마치 담배 논리와도 같았습니다. 담배가 먼저 다가왔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셨던 분다웠네요. 친정엄마는 가슴에 우라병이 생겼다며 우셨고 친정아빠는 2번 다시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심란했죠. 다시는 바람을 안 피우는 게 맞을지 친정오빠의 생각을 물어봤었네요. 야, 똥개가 똥을 끊지. 너는 아빠가 무릎을 꿇으셨다고 해서 설마 다시는 바람을 안 피우실 거라고 믿은 거야? 너 엄마한테 할머니 얘기 못 들었어? 할머니도 엄청 바람 피우셨던 분이잖아. 아빠는 할머니 아들이니까 분명 그런 점을 물려받으셨겠지. 뻔해. 그럼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빠, 혹시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너는 그걸 이제 알았냐? 그러니까 공부해. 자꾸 논땡이 피우지 말고. 우리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어. 왜 그것밖에 없어?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테는 그래도 외갓집이 있잖아.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제가 왜 조부모님을 떠올렸을 때 친정오빠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한테 하여간 까불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죠. 외갓집이라는 믿을 구석을 떠올리고 있었고 공부는 제 적성과 안 맞는다는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를 더 했어야 했는데 나중에 이 순간을 아주 후회했네요. 친정엄마는 날이 갈수록 몸이 말라가셨고요. 매사에 의욕이 없으셨습니다. 우울해 보이셨고요.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 집에서는 맘대로 웃지도 못하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고작 저도 눈치가 보였는데 친정엄마는 지난 세월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지내셨을까 싶었네요. 못된 시어머니, 한량 남편,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었으니 당신의 친정 집안에 얼마나 눈치가 보이셨겠나요. 발전 없는 저희 가족에게 왜 조부모님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계셨는데 제대로 손절당하는 계기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친정아빠의 도박 문제였어요. 즉흥적인 분이셨으니 도박판에 발을 들인 순간 빠져드는 건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드디어 한 곳에 자리 잡고 일을 하시나 싶어서 저희 가족이 다 기뻐하고 있었는데 친정아빠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만난 분들과 어울려서 도박에 눈을 뜨셨더라고요. 성실하게 사회생활 하시느라 밖에 계신 시간이 긴 줄 알았는데 도박하느라 그러신 거였어요. 돈을 벌었다며 쓰신 것들은 전부 카드 빚이었고요. 도박만큼 강한 중독이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점차 재산을 탕진해 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친할머니의 돈부터 건드리셨고요. 그래서 친할머니께서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도 친정아빠는 도박판을 도느라고
친할머니의 병문안도 안 오셨습니다. 카드 빚부터 병원비까지 그리고 생활비까지 친정엄마의 벌이만으로 충당이 될 리 없었어요. 결국 외갓집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 돈 달라는 어려운 말씀을 전하신 뒤 친정엄마는 울면서 혼자 밤늦게 소주잔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어요. 친정 오빠는 안 짜고 그 밤에 조용히 공부를 시작하더군요. 이튿날 저희 집으로 이모가 찾아오셨어요. 돈 봉투를 친정엄마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엄마의 뺨을 때리셨어요. 집에는 친정엄마와 저뿐이었고 제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를 때려요? 너네 엄마는 맞아도 싸. 능력만 없을 것이지. 염치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남자를 끝내 못 놓고 감싸기만 하다가 지금까지 상황을 어렵게 끌어왔잖아. 이쯤 되니까 너네 아빠가 문제가 아니라 너네 엄마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다 들더라. 너하고 네 오빠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너네 엄마 먹여 살려야 돼. 외갓집에서 더 이상 10원 한 장 지원 못 받을 테니까 연락도 하지 마. 알아들었지? 언니, 마지막으로 그거 받아먹고 제발 꺼지라는 게 우리의 뜻이야.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이번에는 진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두 분 다 화병으로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굶어 죽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절대 죽어도 연락하지 마. 이모의 차가운 눈빛과 발언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세게 얻어맞은 뺨을 부여잡으신 채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이모는 욕을 하면서 나가셨고 남겨진 저는 친정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울면서 별 소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이혼하라고 그런 말도 있었고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이렇게 답을 하셨었죠. 그래도 내가 끌어안고 살겠다고 다짐한 남자인데 너희들 아빠인데 어떻게 버리겠니? 아, 진짜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어요.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보자는 심산으로 지켜봤는데요. 뾰족한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당신께서 어떻게든 친정아빠를 고쳐놓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지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친정오빠는 집에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다며 학교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친정아빠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예 잠적을 하셨어요. 연락도 소식도 없는 친정아빠를 기다리시던 친정엄마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장면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구했는지 몰라요. 학교에도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저는 정교의 소문이 다 났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배를 굼기 일쑤였고요. 그러다가 거의 반년 만에 친정아빠가 늦은 밤중에 집으로 오셨어요. 그 집은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 아니라 새로 구한 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도 다 빼앗기고 이사를 한 것인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하신 처음 한마디는 바로 이거였어요. 미안하다, 면목 없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아이고, 배고파.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 아, 여보, 집에 먹을 것 좀 있어? 아, 나 밥 좀 차려줘. 배고프니까 밥 달라는 것이었어요. 친정엄마는 그 와중에도 집에 있던 식량을 끌어모아서 친정아빠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친할머니께서는 아는 사람인지 남자친구인지 하시는 분에게 의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신 지 꽤 되었고 친정오빠는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친정아빠는 그 두 사람의 행방도 묻지 않고 그냥 밥이나 잘 쳐드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척하고 친정아빠를 한 대 칠까 했어요. 멱살이라도 잡을까 했죠. 그런데 옆에서 친정엄마가 저를 말렸어요. 밥 먹을 때는 걔도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대체 뭘 알아서 하신다는 건지 여태까지 알아서 하셨다가 이런 사태까지 끌어온 당사자가 친정엄마 같아서 제 속이 터졌는데요. 전에 없이 친정엄마의 눈빛에서 의연함이 엿보여서 참아봤습니다. 친정아빠는 희죽거리며 음식을 마저 드셨죠. 그리고 다 드셨을 때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 처먹었니?
예전에는 당신이 뭘 어쩌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처먹는다고 느껴지진 않았어. 정이 남아있었기에 그랬겠지. 당신, 생긴 것도 잘생겼으니까 먹는 모습이 안 믿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처먹는 걸로 보인다. 갑자기 왜 이래? 당신답지 않아. 그간 잘 지냈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었냐고, 그렇게 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늘 그랬잖아. 과거를 따져서 뭐 하겠어, 이제 와서. 방금 밥 차려준 건 마지막 작별 인사였어. 이혼하자. 제발 좀 이혼하자.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과 갈라서야겠어. 내 자식들한테 당신이라는 오명을 계속 묻힐 수는 없어. 이혼?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우리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부부로 살기로 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 어떻게 변심을 해? 나는 납득 못해. 이혼 못해. 절대로 이혼 안 해줘. 머리가 꽃받친 친정아빠는 그런 순간에도 고작 그런 찌질한 말씀이나 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혼은 절대 안 해주시겠다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친정엄마의 몸에서는 사리가 나올 지경이었죠. 그날로부터 무려 3년이 지나서야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정말 간신히 이뤄진 거였어요.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이 계속 안 좋으셨다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면서 천하의 불효녀라며 죄송하다며 외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곧 친정엄마를 쫓아내셨어요. 저희 남매도 함께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버지 가시는 길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아버지는 언니 같은 자식은 처음부터 없었으면 나았을 거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모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으신 친정엄마는 조용히 저희 남매를 데리고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집으로 가는 내내 분한 눈물이 흘렀어요. 구질구질한 부분들만 가득한 제 인생도 싫었고 친정엄마의 인생도 싫었고 그냥 다 싫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친정오빠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죠. 정말 가감없이 인정해보자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친정오빠는 확실히 외탁을 했는데 그래서 머리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악발이 근성도 엄청나고요. 진작에 공부로 노선을 잡고 외길을 걸었어요. 집이 어떻게 쑥대밭이 되든 이악 물고 공부에만 매진을 했죠. 솔직히 보통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학생 때 친구들 집들을 전전하며 지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친정오빠는 그걸 해냈습니다. 집이 가난하다고 빚쟁이들이 따라다닌다고 그런 것들도 당당하게 밝히며 행동했죠. 보통 대범한 성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친정오빠의 기계를 알아본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그 친구분들 전부 다 미래의 성공을 거뒀답니다.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으니 역시 그 당사자들도 보통 내기들이 아니었던 거겠죠. 당연히 친정오빠는 은혜 입은 그 친구들에게 훗날 확실하게 보답들을 했고요. 정신없는 집안 사정에도 친정오빠는 묵묵하게 성공 가도를 달리며 친정엄마의 가슴에 진 응어리를 풀어드렸습니다. 특히 외갓집 재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활약을 제대로 했었죠. 알고 보니까 이모가 엄마의 몫까지 외갓집의 재산을 다 낼름 해버리려고 하셨던 건데요. 친정엄마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며 자책하셨지만 친정오빠가 직접 외할머니와 외삼촌께 연락을 드려서 따로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두 분이 친정엄마를 가슴에 품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지난 세월 이모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왔다는 비밀도 밝혀냈어요. 저희 가족이 부족한 모습만 보이면서 민폐를 끼쳐온 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나마 제가 지난 과오를 지우겠다는 마음으로 잘하겠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친정오빠의 모습을 보며 외할머니께서는 울음을 터뜨리셨고요. 저도 친정오빠에게 뒤처지지 않는 동생이 되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 부족한 걸 알고 있었고 한계가 명확했지만 더 이상 환경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 피우기 싫었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기에는 똑같은 집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훌륭하게 자란 친정오빠라는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집안이 어려우니까 대학을 가지 않았고 일찍 공장에 다녔는데요. 뒤늦게 마음을 다잡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졸업할 나이에 신입생이 되었죠. 뭐든 남들보다 늦었어요. 졸업 후에 꽤 괜찮은 직장을 잡았는데 남들보다 신입치고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은근히 저를 따돌리는 여직원들이 있었어요. 얼굴 때문에 가산점을 받아서 들어온 거 아니냐며 저를 음해했고 유치하게도 저에 대한 이상한 유언비어도 자기들끼리 퍼뜨렸죠. 그러나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 어떤 정신 나간 공작을 벌여도 진짜 제대로 정신 나간 사람을 친아빠로 둔 나를 흔들 순 없어 이것들아. 암만 해봐라. 내가 꼼짝을 하나 안 하나. 저를 향한 노골적인 괴롭힘들이 이어졌으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친정엄마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걸 막으려다가 그 팔꿈치에 찍혀서 쌍코피를 줄줄 흘려본 적도 있는 저인데 학교에서 전교생한테 왕따도 당해봤는데 여직원들의 깜찍한 괴롭힘 따위 가렵지도 않았죠. 그런데 꿋꿋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났어요. 일단 제 상사가 저를 좋게 평가하기 시작했죠. 생긴 것과 달리 근성이 넘친다고 말을 해주더니 더 윗선에도 제 이야기를 좋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차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혹시 남자 소개를 받지 않겠냐고 그러신 거예요. 저의 불행한 환경을 이용해서 저를 어떻게 해보려는 이상한 놈들만 겪어왔던지라 연애는 별 생각이 없었으나 높으신 분이 권하시는데 거절할 수는 없어서 알겠다고 그랬죠. 차장님께서는 무려 당신의 사촌 조카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살 위였고요. 생긴 것도 괜찮았고 직장은 더 괜찮았고 집안은 거기서 더 괜찮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나이도 어리지 않은 저 같은 게 이런 남자와 만날 수는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남자가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남편이 말하기를 저한테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성실하고 강단 넘치는 건 보통 내기가 아니고 생긴 것도 예쁘다고 딱 그렇게만 듣고 억지로 자리에 나갔었는데 연예인 뺨치는 미모의 소유자가 앉아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사실 당신 보자마자 결심을 했었어. 아, 나는 저 여자하고 꼭 결혼을 해야겠다. 저 듣기 좋으라고 아부를 하는 것 같긴 하죠. 그래도 제가 친탁을 하는 바람에 어디 가서 외모가 꼴린 적이 없긴 했기 때문에 그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제 배경을 들으시고 떨떠름해 하셨다가 저를 직접 대면하시더니 그래, 결혼해라.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시댁은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자식 농사도 잘 된 집안이었죠. 3남매 중 첫째인 시누이는 예술 전공자였는데요. 유럽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부동산 재벌 집안에 시집을 갔고요. 둘째인 제 남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 전도 유망한 부서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셋째가 남편의 남동생이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집안의 늦둥이였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아직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죠. 성적은 전교권에서 놀았고요. 시동생은 원체 내성적이고 얌전한 스타일이었어요. 자기 얘기도 잘 안 했고요. 조용한 인물이 시동생이라서 저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네요. 아무튼 저는 무사히 결혼해서 무사히 살아갔습니다. 예전에 하도 마음고생을 하셔서 친정엄마의 건강이 들쑥날쑥 하시다는 것만 빼면 걱정거리가 없었죠. 아, 저희 가족을 너무 싫어하시는 이모 때문에 속상한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래도 이래저래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어느새 아이 둘 엄마가 되어 있었죠. 어렸을 때 저는 친정엄마가 이해 안 되는 순간들이 많았고 미울 때도 많았는데 제가 엄마가 되어보고 나니까 과거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모두 녹아내리더군요. 자식들을 낳고 나서 제 세상은 달라졌어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더군요. 열심히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챙기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댁도 오가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일상에 물들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시동생은 장성에서 금융권에 종사하는 인재가 되어 있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도 있었는데요. 슬슬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혀왔어요.
왜냐하면 시동생의 여자친구, 즉 제 예비 동서가 목표로 하던 것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기에 좋은 시기가 왔다고 하더군요. 예비 동서가 이룬 목표는 바로 검사였어요. 예비 동서는 검사였습니다. 시동생이 하도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사실을 몰랐어요. 예비 동서 쪽이 연상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검사라니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예비 동서는 자기 시댁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정 와중에도 시댁의 얼굴을 충실하게 비추더라고요. 그런 자세가 너무 좋아 보였네요. 하지만 그건 어느 날 시댁에서 마주친 예비 동서가 저와 단둘이 있는 순간이 되자 저를 취조하듯 태도를 취하기 이전까지만 그랬죠. 형님은 혹시 그런 건가요? 현대판 신데렐라? 네? 현대판 신데렐라요? 아, 지금 그거 설마 제가 결혼으로 큰 이득을 보며 산다고 그런 뜻으로 하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전업주부로 지내신다고요? 친정에서 지원받으시는 건 따로 없고 아주버님의 벌이에 의존해서 살고 계시네요. 그게 대관절 어째서 예비 동서의 입에서 들어야 할 이야기인지 저로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인상이 참 당차 보였어요. 커리어 우먼의 표본 같았습니다. 단정하지만 고급스러운 옷차림, 깔끔한 단발머리가 멋지더라고요. 입만 나불거리지 않으면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로선 아쉬웠죠. 저는 현대판 신데렐라로 살아서 행복해요. 그리고 검사님을 제 동서로 두게 되어서 이것도 행복하고요. 정식으로 제 동서로 들어오면 그때는 기대해도 좋아요. 뭐라고요? 기대해도 좋다뇨? 그게 무슨 뜻이죠? 혹시 제 손윗동서가 되신다고 하셔서 서열로 저를 찍어 내려보시려는 건가요? 안 됐지만 그런 얕은 수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요. 저는 형님 같은 아무나가 아니랍니다. 저 검사예요, 검사. 대한민국 검사. 아이고, 정식으로 제 동서가 되면 엄청 잘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엉뚱한 흥분을 하고 그러세요? 대한민국 검사님? 제가 난처하듯 표정을 꾸며내며 말을 하자 예비 동서는 민망해졌는지 헛기침을 하면서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남몰래 혀를 찼죠. 제까짓게 잘난 검사직 달았으면 뭐랍니까? 파란만장한 제 인생의 깊이를 아직은 따라잡을 수 없었죠. 깐죽거리며 잘난 척쟁이가 제 동서가 되든 말듯 저는 그건 시동생의 결혼이니까 알아서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예비 동서가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럼 이렇게 가벼이 대답하고는 말았죠. 하지만 설마 이 예비 동서 앞에서 제가 창피스러운 광경을 들킬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대형 마트에서 제가 장을 보고 있었어요. 뭐 좀 사가서 시댁에 들어갈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산대 줄에 합류한 순간 누가 뒤에서 저를 잡아챘습니다. 무례한 손길에 놀라서 한마디 하려던 저는 얼어붙었죠. 그 사람은 바로 제 친정 아빠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딸내미, 여기서 이렇게 보는구나. 살다 보니 너를 이렇게도 만나네. 장 보러 왔어? 응? 뭐 샀니? 아이고, 뭐 많이 산 것도 없네. 그럼 혹시 이 아빠 것도 결제해 줄래? 그것만 사기는 아쉽잖아. 아,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웬 헛소리를 하세요? 작년에도 저 보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돈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작년뿐이에요? 4년 전에도 오셨었죠? 염치도 없으신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너는 어떻게 하나뿐인 아빠에게 이리도 매정할 수가 있어? 볼품없이 늙어버린 네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네가 나에게 이런다면 별 수 없지. 내가 또 네 엄마를 찾아가는 수밖에. 아빠야말로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아빠 때문에 화병 얻어서 지금까지도 고생하며 사시는 분이에요. 엄마에게 제대로 뭐 하나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어쩜 그렇게 뻔뻔하세요?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그때는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주변 사방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빚쟁이들 피해서 숨죽이면서 같이 도망다니고. 우리 그런 추억도 함께 나눈 부녀 사이잖아. 네가 옛 추억을 봐서라도 나 좀 도와줘라. 어? 세상에, 그런 끔찍했던 순간을 추억이라고 표현하시는 친정 아빠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대형 마트의 경비팀이 마침 주변을 돌고 있었기에 상황 정리에 도움을 주었어요. 친정 아빠는 사라지셨지만 저는 주변의 쑥덕거림과 함께 남겨졌죠. 꿋꿋하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리자 옆옆 계산대 줄에 서 있는 예비 동서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비 동서 또한 시댁에 들르는 참에 이곳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던 겁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쪽에서 피식 웃어 보였습니다. 다 봤다는 표시였죠.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네요. 보이고 싶지 않은 광경을 보이고 말다니. 예비 동서는 태연하게 계산을 하고 먼저 가버렸고 저는 천천히 계산을 한 뒤 그날은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시누이 부부까지 전부 모이는 날이 잡혔어요. 시댁과 멀지 않는 고급 소갈비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들은 건데 예비 동서 집안과 상견례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예비 동서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입모양으로 왜요?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갑자기 예비 동서가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긴장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이건 충고이자 조언이에요. 조심? 뭐를요? 제가 뭘 조심해야 하는데요? 글쎄요. 그건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무튼 요지는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잘 보이셔야 할걸요? 저를 향해서 묘한 눈빛을 보내왔어요. 눈썹도 찡긋하더군요. 마치 다 알고 있다는 표시 같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분위기가 싸하게 식어버렸어요. 그 반응들이 의외였는지 예비 동서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고요. 시누이가 맥주 한 잔씩 하자면서 대화를 돌리는 바람에 다행히 분위기는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다들 미묘한 기색들은 지우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것을 예비 동서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길래 예비 동서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일어섰을 때 제가 따라 나섰습니다.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 문득 뒤를 돌아봤다가 저를 발견한 예비 동서가 흠칫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저 따라오신 거예요?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하시려는 참이죠? 수상쩍은 친정 아버지를 두신 게 적잖이 수치스러우신 모양이신가 봐요. 수치스러운지 아닌지 그건 그쪽이 알 필요 없고 혹시 김땡땡 부장검사가 누군지나 알고 있어요? 부장검사요? 알고 있다면 어쩔 건데요? 갑자기 그런 엉뚱한 소리는 왜 꺼내세요? 저는 예비 동서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귓가 근처에 대고 속삭이듯 말해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가 쌓이진 이유였죠. 그 부장검사가 내 친정 오빠니까 그렇지 이 망할려나. 그 즉시 예비 동서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제 표정을 살펴보더니 진짜라고 금세 결론을 내린 모양이었어요. 우선 허리를 숙여서 저한테 인사를 올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너무 건방을 떨어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글쎄요.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이 간절한지 아닌지 아직 가늠이 안 돼서 생각 좀 해볼게요. 볼일 보고 천천히 와요. 나는 많이 먹고 있을 테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게 환하게 웃으며 예비 동서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먼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짐작들을 하더군요.
남편이 저에게 귓속말로 알려주었어요. 제가 예비 동서를 따라서 자리를 뜨자 시부모님이 시동생을 혼냈다고요. 왜 제 친정 오빠의 이야기를 예비 동서에게 미리 안 전해줬냐는 잔소리였다네요. 예비 동서가 자리로 돌아온 건 몇 분이 지난 후였어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던데 마치 부처님처럼 흔들림 없는 제 진짜 미소를 보고서는 의지가 꺾인 건지 그 이후로는 표정 관리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튿날 친정 오빠에게 연락해서 단호히 말을 했습니다. 친정 아빠, 진짜로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친정 오빠에 의해서 친정 아빠는 시설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복지시설이었으나 자의로 나올 수는 없는 곳이었죠. 아, 그리고 그 예비 동서는 결국 제 정식 동서가 되지 못했어요. 시동생하고 둘이 싸웠다는데 봉합이 안 돼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현재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상태예요. 결실을 맺을지 어떨지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 초반의 여성입니다. 항상 심심할 때는 다른 사람들 사연 듣는 게 취미라서 라디오를 켜놓은 채 살고는 하는데 사연 유튜브도 요즘 재미를 붙였네요. 라디오 사연도 여러 번 보내서 채택되어 선물도 여럿 받아보았던 경험이 있어서 제 경험도 사연 유튜브에 보내보면 혹시 방송을 잘 해주실까 생각이 되어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30 초반이니까 사실 사연 당사자분들 중에는 꽤 젊은 편일 거예요. 생각해보면 30 몇 년 사는 동안 무슨 그렇게 대단한 사연을 겪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제 사연도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요. 나름 살면서 속 시원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에요. 부모님이 좀 자유로운 성품이었고 그 덕분에 저나 동생도 참 자유롭게 자라났는데요. 아버지는 교사이긴 했지만 아이들은 잘 뛰어놀면서 즐겁게 자라야 한다는 철칙을 가진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는데 저희하고 같이 놀이터에서 뛰어서 놀아주실 정도로 활달하고 즐거운 성격인 분이었고요. 어머니는 취미로 사진 찍기도 즐기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닮아 그림도 잘 그리고 사진도 잘 찍는 편이었죠. 사실 어려서부터 학원 하나 안 다니고 자유롭게 자란 것 치고는 공부도 곧잘 하는 편이었어요. 저도 동생도 한 번도 시험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은 적은 없었고 성적이 낮아지면 스스로 공부를 더 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만회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저희 자매한테 크면서 한마디 싫은 소리 안 하셨고 사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저희 자매는 알아서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거의 나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사실 어른 입장에서 생각해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그럭저럭 괜찮게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예쁘게 보이지 않겠어요? 친구들하고도 교우 관계도 좋았고요. 사실 제가 좀 활달한 편이라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리를 이끄는 리더격일 때가 많았어요. 제가 막 나서는 편은 아니었지만 함께 여럿이 있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참 즐겁게 졸업했는데요. 사실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수월하게 갔어요. 당연히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쉽게 입학했고 과도 제가 원하는 과로 갔죠. 사실은 사진 관련 전공을 하고 싶었지만 나중에 먹고 살 일을 생각하니 아무래도 취직이 잘 되는 과가 좋을 것 같아서 경영학과로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경영학과라고 해서 특별히 취직이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좀 속은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진학과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했어요. 대신 사진은 대학 동아리 들어가서 취미로 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서 한 2년쯤 지났을 때 한 학년 밑에 후배가 동아리에 들어왔어요. 저는 3학년 초였고 그 친구는 2학년 첫 학기였죠.
1살 어리기는 해도 워낙 키가 크고 듬직한 모습이어서 저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친구는 워낙 동기간에도 인기가 많고 좋아하는 여자 후배들도 많아서 제가 선뜻 다가가기는 꺼려졌어요. 사실 어린 후배들 사이에서 1살 많은 선배가 끼어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저는 언제나 제 맘대로 되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좌절을 겪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들에게 고백을 받는 장면을 2번이나 목격했거든요. 그러고도 저는 아주 쿨한 선배의 모습을 유지하느라고 뭐라고 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동아리에 들어오고 나서 다음 해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서로 안 지 1년이 지난 터라 이제 그 후배와 제법 친해졌었는데요. 그 후배는 인기남답게 발렌타인데이 핑계를 삼아 만나자고 하는 여자 사람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후배는 동아리방에서 전화를 받는 족족 만남을 거절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하고 둘이 앉아 있었는데 저는 의아해서 고개를 갸웃거렸죠. 왜? 누구 안 만나 오늘? 그게... 후배는 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아서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는데 그날따라 아주 신경 쓴 복장이더라고요. 저는 옷을 가리키면서 물었죠. 누구 만날 사람 따로 있는 거야? 옷 멋있게 입고 왔는데? 네, 있죠. 후배는 가방을 뒤적거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빼고 구경하는데 후배가 저한테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서 줬어요. 뭐야? 누가 준 거야? 이거 나한테 줘도 돼? 뭐 맛있기는 하겠는데. 누군가 정성스레 만든 거더라고요. 맛있기는 할 텐데 남이 후배한테 준 걸 제가 빼앗아 먹는 기분이라 좀 그랬어요. 하지만 후배는 고개를 젓고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먼저 첫 질문에 대한 답. 누구 안 만나냐고 물으신 거면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누나. 뭐? 하고 저는 웃었어요. 남녀 관계에는 좀 둔한 편인 저도 그때부터 약간 설레더라고요. 바보처럼 웃고 있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보면서 후배가 말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질문 2번째에 대한 답. 초콜릿 누가 준 거냐고요? 제가 누나한테요. 제가 만든 거니까요. 네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초콜릿을 만지작거렸어요. 속이 너무너무 두근거려서 2 손을 모으고 조심히 포장을 푸니까 조금 어설프지만 열심히 만든 초콜릿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아주 바보처럼 웃으면서 초콜릿을 한 입 가득 베어물었어요. 알게 모르게 초조한 얼굴을 하고 쳐다보던 후배가 제 눈치를 봤어요. 그거 긍정적인 대답이에요? 완전. 그러고서 그날부터 우리 사이는 딱 1일로 시작하게 되었죠. 후배는 보기보다 꽤 집착이 있는 타입이었어요. 제가 다른 남자하고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팀플이라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를 해댔고 질투도 했는데요. 사실 저보다 훨씬 커다란 덩치의 후배가 그렇게 질투를 하는 게 나름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니까 질투도 하는 거고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거고. 저하고 연하 남자친구는 사이가 꽤 좋아서 몇 년이나 계속해서 사귀었어요. 중간에 몇 번의 위기가 있기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헤어지지는 않고 용케 대학 졸업하고 취업까지 하는 시기가 왔죠. 남자친구가 취업할 때까지 제가 기다려준 이후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상견례 자리를 가지기로 했죠. 상견례 자리에는 저희 가족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봤자 저와 제 여동생, 부모님이었죠. 시댁에서도 시댁 부모님과 손아래 시누이가 나왔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평범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굉장히 특이하더군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특이하고 나쁜 말로 하면 굉장히 망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누이는 상견례 자리로 정한 식당으로 들어오면서 벌써 시끄러웠어요. 이렇게 개구린 식당에서 만나? 촌스럽게 한정식이 뭐야. 상견례라고 이렇게 촌발 날리게 해야 해? 조용히 해라 좀. 다 들으시겠다. 들으라고 해.
나 먹고 싶은 건 묻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결정했는데 나하고 처음부터 좋은 감정 안 가지겠다는 거지 이게. 너희 오빠 상견례 자리 식당에 네 의사가 왜 중요하니? 왜 안 중요해? 엄마, 지금 나 차별해? 차별이 아니라... 아휴, 대체 무슨 말을 못하겠구나. 벌써 들어올 때부터 시끌시끌했어요. 함께 들어서는 남자친구의 낯은 아주 죽은 색이었고 저는 당황스러워서 엉거주춤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신우이는 건방진 얼굴이었지만 일단 인사는 하고 앉더라고요. 어차피 상견례 자리에서는 서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거의 어른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듣기만 하는 자리고. 그런데 신우이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저 언니 쌍수했어? 야, 너 무슨 말을... 남자친구가 벌컥 화를 냈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는데요. 아니에요. 쌍꺼풀은 원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쌍꺼풀이 있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코를 한 건가? 코도 아버지 닮았어요. 돈 들 일 없어서 다행이었죠. 와, 그거 지금 되게 자랑처럼 들렸어요. 알아요? 신우이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식당 직원이 서빙을 나오자 잡채가 너무 힘이 없다면서 타박을 하고는 다시 잡채를 해오라고 하지를 않나. 우리 식탁 불빛이 너무 어둡다고 우리 결혼 생활이 어두울 거라는 등의 말을 농담이라고 하지를 않나. 저희 식구들 모두 상견례 내내 얼굴 표정 관리를 하느라 힘이 들었죠. 때문에 상견례 시간 동안 시댁 부모님은 신우이를 말리느라 남자친구는 사과를 하느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도 상견례 자리를 가지는 동안 시댁 부모님은 평범하고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를 말리느라 제대로 된 대화도 해보지를 못했지만요. 남자친구가 저희 식구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는데 집으로 가는 중에도 남자친구가 연신 사과를 해서 도리어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상견례 후에 저희 부모님과 저는 신우이가 하도 망난이라서 다소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와 남자친구의 뜻이 확고하고 서로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평범하게 좋은 분들이니까 신우이 정도는 결혼하면 그리 많이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까지는 아주 평범하게 잘 다녀왔어요. 중간중간 신우이가 끼어들어서 황당한 소리나 행동을 해댔지만 그것까지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신접살림을 차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돌변하셨다는 거였어요. 시댁은 원래 시골에서 밭농사를 짓다가 땅값이 올라서 모두 팔고 서울로 올라온 분들이었죠. 그래서인지 좀 보수적이고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 정도이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예, 아가, 너 오늘부터는 매일 우리 집 와서 점심 저녁 먹어라. 네? 어느 날 갑자기 온 전화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댁도 서울, 저희 집도 서울이기는 했지만 거리가 꽤 멀었거든요. 저희는 강서 쪽이었고 시댁은 노원이었으니 정말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점심 저녁 먹으러 매일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죠. 저는 놀라웠지만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기에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알았다고 답하고 바로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운전을 잘 못해서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힘들게 도착하고 나자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그리 좋지가 않았어요. 예, 너무 늦게 오는구나. 아, 어머니, 바로 출발했는데도 차가 막혀서요. 워낙 멀기도 하고. 멀긴 뭐가 뭐니? 그래봤자 서울 아닌데. 아, 그게 사실 여기까지 올 때 한 번에 오는 교통편이 없어서요. 변명 그만하거라.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말이 많구나, 애가.
시어머니가 못마땅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뒤를 따라서 들어가다가 식탁이 깨끗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빨리 가서 밥 안 치고 반찬해서 내오렴. 배가 고프구나. 네? 얼른. 그럼 내가 너 앉혀놓고 밥 해줄 줄 알았니? 나도 며느리 생긴 덕 좀 보자. 아, 네. 언제 지가 와서 밥 해준다고 먼저 말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감감무소식이니 내가 먼저 전화한 거다. 그렇게 구는 거 아니야. 시댁 부모님 같은 서울에 계시면 매일 와서 안부도 묻고 밥도 해야지 예쁨 받는 거다. 시어머니가 혀를 차시고는 거실에 가서 앉으셨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있었죠.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서 일단 쌀을 씻고 밥을 안친 다음 시어머니가 사다 놓은 재료들을 둘러보았어요. 잡채해서 먹자꾸나. 재료 다 사다 놓은 거 보이지? 네, 어머님. 다음부터는 재료도 네가 사와라. 어쩜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살면서 그렇게 게으를 수가 있니? 시댁에 인사 한 번을 안 오고. 시어머니가 타박을 하셨어요. 물론 결혼 후 제가 가정주부로 생활하기로 합의를 해서 회사를 그만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소리를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당황한 채로 잘 하지도 못하는 잡채를 어리버리하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대충 순서만 알고 있는 요리를 해놓으니 시어머니한테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죠. 아니, 당면을 제대로 삶지도 않고 아유 이게 뭐니? 시금치는 다 축축 늘어지고 고명 써는 것도 제대로 못 썰었구나. 세상에, 대체 살림을 할 줄은 아는 거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요리를 배우는 중이라서. 가정주부를 할 거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에휴, 세상 어쩜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몇 술 밥을 뜨지도 않고서는 숟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어요. 그러고는 못마땅하게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빨래 개놔라. 설거지하고 청소기도 좀 돌리고. 아휴, 세상에 요즘 애들은 어째 이 모양인지. 당연히 시댁에 와서 해야 할 일을 내가 입 아프게 다 말을 해야 하니.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황당해진 채로도 시어머니 말씀대로 일단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른 빨래가 많기도 하더군요. 정말 저 오기를 기다리면서 걷지도 않고 그냥 두었던 모양이었어요. 집안은 한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는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저희가 밥을 먹은 것 외에도 설거지거리가 한가득이었죠. 저는 일을 하면서도 어이가 없었는데 저녁까지 차리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정말 기함을 할 것 같았어요. 어찌어찌 저녁을 차려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못마땅하게 한 소리를 하셨고 시아버지까지 뵙고 가야 해서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리기까지 했죠. 기다리는 동안 차를 마시면서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예, 너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난 며느리가 정말 딸같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네, 자고로 어른들께 잘해야지 네 남은 인생도 잘 피는 거야. 특히 시댁 어르신은 정말 하늘같이 모셔야 하는 거란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대체 너한테 왜 하겠니? 다 친딸같이 예쁘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니까 하는 거지. 아, 네, 어머님. 난 항상 딸 같은 며느리가 갖고 싶었어. 앞으로도 꼭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밥 같이 먹고 저녁까지 나랑 있다가 가야 한다. 딸 같은 며느리라. 말은 좋죠. 그냥 식모를 두고 싶다는 소리였어요. 세상에, 시누이가 정상이 아닐 때부터 알아봐야 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평범하고 얌전한 분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기를 벼르고 있었던 분이었죠. 저는 시아버지를 뵙고 시댁에서 나오면서도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상견례 때 시누이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던 것이 시어머니와 닮아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집으로 오자 남편은 이미 퇴근해서 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녁 준비가 안 되어 있자 다소 불편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니, 당신 어딜 갔다 오길래 지금 시간에 들어와? 밥도 안 되어 있고. 당신 지금 나한테 밥 이야기하는 거야? 그 순간 고삐가 풀린 저는 남편한테 엄청나게 퍼부었어요. 지금 시댁으로 끌려가서 별소리를 다 듣고 하루 종일 식모처럼 두 끼 밥을 차려내고 청소, 빨래까지 다 하고 온 나한테 네가 할 소리냐고. 결혼하더니 정신 나간 거냐는 소리까지 하면서 1시간 넘게 퍼부어댔죠.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삽시간에 천하의 죽일 놈이 되어서 아주 쫄아붙어서는 무릎을 꿇을 기세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와, 나 진짜 오늘 너무 어처구니 없다. 내가 지금 그렇게 당하고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밥 이야기를 해? 미안해 여보, 미안.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에이, 무슨 생각? 딸 같은 며느리 원하신다며? 그렇게 해드려야지. 제가 이를 갈자 남편은 불안한 얼굴이었지만 그렇다고 말릴 수도 없어서 가만히 주눅만 들어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또다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댁으로 한참이나 달려서 갔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오늘도 좋지 않았어요. 넌 어쩜? 어제 그랬으면 내가 전화하기 전에 미리 왔어야지. 오늘도 이렇게 늦니? 죄송해요, 어머님. 일단 들어갈 때는 숙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얌전히 들어가자 콧방귀를 뀌면서 짜증을 내시더군요. 내가 말했지?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니? 어쩜 너희 친정엄마한테도 이러니? 대체 내가 전화를 안 하면 올 생각을 하는구나. 아휴, 어쩌다가 저런 애가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저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소파로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시어머니가 마시려고 가져다 둔 주스를 따서 컵에 따르지도 않은 채로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얼어붙은 채로 저를 보시더군요.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너 지금 뭐하는... 너 더럽게 그게 1리터가 넘는 걸 어쩌라고... 더러워요? 딸 같은 며느리 원한다면서요. 저는 힐끗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러고는 탁자 위에 다리를 꼬아서 올리고 등받이에 기댄 채로 주스를 몇 모금 더 마셨죠. 시어머니는 제 태도에 새파랗게 질린 채로 말을 더듬었어요. 너 이게 대체... 어머님, 빨리 밥 주세요. 여기까지 불렀으면 뭐라도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밥 차리라느니 말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야. 집으로 불렀으면 주인이 손님 대접을 해야지. 얘 너 미쳤니? 뭐야, 밥 없어요? 그럼 간식이라도 줘요. 저는 일어나서 휘적거리면서 냉장고로 가서 어제 봤던 롤케이크를 꺼내서 포장지를 벗겼어요. 비닐을 벗겨내고 나서 여전히 신선하게 보관되고 있던 녹차 롤케이크를 제멋대로 맨손으로 잡아서 입에 넣었죠. 입가에 크림이 묻기는 했지만 제법 맛있어서 저는 롤케이크의 거의 4분의 1을 선채로 먹고서 그냥 식탁 위에 내팽개쳤어요. 그러고 나니 목이 마르더군요. 열린 냉장고 문틈으로 콜라가 보이길래 콜라도 병뚜껑을 따서 대충 한 모금 마시고 그냥 열어둔 채 식탁 위에 팽개쳤어요.
시어머니는 경악하면서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서 제 뒤를 쫓아다니면서 치우기 시작했죠. 너 대체 너 미친 거니?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저 남편이 항상 흉보면서 말해줬던 시누이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것 뿐이었어요. 자기 딸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괘씸했죠. 저는 부엌이며 베란다며 거실이며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전부 망가뜨리거나 어지럽혔고,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면서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치우려고 하다가 막판에는 저를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너 미쳤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무슨 버리장머리냐? 시어머니가 목에 핏대를 세운 채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시끄러워서 귀를 긁으면서 대답해 드렸어요. 아우, 친딸 같은 며느리 필요하시다면서요. 댁의 따님이 맨날 이러신다던데? 아마 평소 제 행동보다 훨씬 익숙하고 친숙하실 텐데요. 제 비꼬는 대답에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채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댁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잘 먹고 잘 놀다 가요. 다음번에도 완전 친딸 같은 태도로 와서 놀다 갈게요. 너? 또 부르시면 이번에는 안방 가서 옷 벗고 드러누워 있을 거예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또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 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릴 용의가 있었어요. 등 뒤로 시댁 문이 닫히고 뭔가 던지시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별다르게 상관은 없는 일이었죠. 당연히 그날 남편도 별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너무 상식 밖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분명히 시어머니한테서 남편한테 전화가 갔을 텐데 저녁에 들어온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외식이라도 하자고 하더군요. 먼데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저녁까지 할 필요 없다면서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안 그러고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다면 남편까지도 대판 싸우고 혼을 내줄 작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별거 아닌 것으로라도 시어머니한테 한 방 먹이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게다가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절대 저 혼자는 시댁에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생신이나 명절같이 피치 못할 때가 아니라면 제 얼굴도 보기 싫으신지 남편과 함께도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야 좋은 일이었죠. 어차피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 상식 이하의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튼 그 후로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아서 저와 사이도 다시 좋아졌어요. 어차피 저보다 나이도 어린 연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휘어잡기는 어렵지 않기도 했고요. 지금은 시댁에 간섭이 없어서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과 주말마다 시간 뺏기지 않고 소소히 즐기러 다녀서 더욱 즐겁기도 하고요. 제 사연 들으신 분들도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별거 아닌 사연이지만 그래도 제 속 이야기를 털어낸 것 같아서 후련하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로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곧 있으면 환갑이고 아직 애들 시집장가는 보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30대 아들, 딸이 있는데 제 마음처럼 이런 부분이 쉽게 흘러가지 않아서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바로 저희 친엄마 생각 때문에 최근 잠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저희 엄마는 돌아가신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으셨어요. 80대를 넘긴 지 얼마 안 되어 가셨으니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아쉬운 이별인지는 모르겠다고 하나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는 과정이 서글프지 않은 자식은 없을 거예요. 제가 엄마에게 있어 이렇게 애틋한 것은 어릴 적부터 무척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사셨던 분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부모님들은 다 희생을 하며 자식을 키운다고 하지만 특히나 엄마는 자식들과 붙어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더 그런 것들을 체감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 집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빠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힘든 상황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젊은 날 그렇게 엄마한테 구박을 하고 간혹 폭언이나 폭력을 쓸 때도 적지 않았고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제법 힘든 상황을 많이 겪게 되었거든요. 오죽하면 큰딸이었던 저를 붙들어 놓고 엄마가 골방에서 우시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예, 명호가 엄마 없으면 살 수 없겠지? 그렇지. 명호기가 동생들이랑 할머니랑 아빠랑 챙겨가면서 살기는 힘들겠니? 아휴, 엄마가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미안해. 이날의 일은 제가 왜 뚜렷하게 기억하냐면 저와 동생들 그리고 그렇게 아빠 편을 들던 할머니조차도 할 말이 없어서 황당해하게 되었던 일이 터졌거든요. 바로 이날 아빠가 별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오기만 하면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던 아빠가 말입니다. 그날 웬 아줌마를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우리 눈은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할머니 방으로 바로 들어가더니 한참 큰 소리가 나더군요. 그 아줌마는 우리 한 명 한 명 얼굴을 다 흘겨보면서 서 있었고 부엌에서 나와서 그 아줌마를 마주한 엄마의 얼굴은 정말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뭐하는 아줌마가 우리 집에 온 건가 했는데 그 아줌마는 그냥 잠깐 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 집 작은 방을 차지하고는 몇 달을 살다가 나갔답니다. 이른바 요새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첩 같은 거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 아빠는 우리 엄마가 한창 예쁠 때 억지로 데려와서 결혼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놓고 자식을 이렇게 넷이나 낳게 해놓고서는 젊은 아줌마를 또 데리고 와서 한 집에서 두 집 살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때 엄마의 표정은 수십 년이 지나 제가 엄마의 나이를 넘어서 생각해봐도 참 비통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비참하고 모든 게 진저리가 났을까요? 당시 시집살이가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고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남자들이 두 집 살림을 하고 한 집에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를 두고 사는 게 드물지 않았다지만요. 막상 그걸 견뎌내야 했던 당시 여자들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려가며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꾹꾹 참아가며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분명히 외갓집이 있기는 했지만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한창 성장하고 대학에 갔을 쯤에야 외가 어른들을 볼 수 있었고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의 불호령 그리고 아빠의 엄한 명령 아래 엄마는 친정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다지 후미지도 않은 서울 근교에 살고 있었으면서 왜 그렇게 엄마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고 살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게다가 첩이랍시고 들여온 여자에게 우리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밥 3끼를 다 차려서 갖다 주게 한 아빠를 전 솔직히 아직도 그 부분에선 용서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온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 엄마가 울부짖던 말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당신은 어쩜 죽을 때에도 이렇게 편히 가질 않고 날 아주 그냥 생고생을 시켜가며 피를 다 말려버리냐. 제발 곱게 좀 가소. 이게 다 뭔 꼴입니까? 아빠는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면서 엄마를 붙들고 늘어졌고 엄마는 될 수 있다면 간병이고 뭐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빠는 그렇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다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더욱 생에 미련이 많아 보였어요. 어쨌든 아빠는 이후로 시기를 더 길게 보내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답니다. 이후로 우리 4남매가 각자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엄마는 여전히 한 그루 나무 마냥 우리를 위해 희생하면서 힘들게 사셨어요. 모두 가정을 꾸리고 손주들까지 보는 동안 집마다 옮겨다니면서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었고 말이에요.
저도 엄마와 3년 정도 같이 저희 집에서 살며 애들을 돌봤는데요. 꽤 교육열을 갖고 있던 터라 이것저것 학원도 많이 보내고 공부도 시켰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이 저와 달라서 그런지 좀 충돌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에도 딱히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별로 이런저런 간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게 약간 모순이잖아요. 제가 당시의 여성들처럼 살지 않고 자립을 하기 위해선 저도 경제력이라든지 지식 같은 게 필요했거든요. 따로 엄마가 이렇다 싶게 제 진로를 정해주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서 박 터지도록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저 역시 그리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인데도 대학을 갔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결혼해서도 저는 쭉 공부를 했고 늦은 나이에 대학원도 갔어요. 그것도 제 남편이 그나마 상황을 많이 봐주고 이해를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고 우리 애들도 자기 엄마가 느지막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알아서들 공부하는 흐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어릴 때에는 아무래도 제가 봐줘야 하니까 학습지나 학원 같은 것들을 쭉 돌리고 있었죠. 엄마는 공부를 이렇게 무리하게 시켜서 뭐하냐고 말씀이 많으셨어요. 제 딴에는 엄마는 그런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자랐으니 나를 이해 못하나 싶었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무한하게 충돌이 계속 일어났어요. 엄마, 그건 엄마 시대 때야 그랬겠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애들이 어떻게든 배울 건 확실하게 배워서 자기 밥그릇 알아서 찾아갔으면 좋겠어. 수진이도 그렇고 무조건 결혼해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게 하고 싶진 않아. 여자애들이라고 꿈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엄마는 딱히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늘 표정이 썩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딴에는 본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없는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나와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건가 싶어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이후로 애들은 점점 자라고 저는 늦깎이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되면서 바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아빠도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혼자 남게 되신 엄마가 걱정되어서 남동생이 먼저 엄마를 케어하겠다곤 했지만 일단은 제가 고집해서 모시겠다고 했답니다. 제가 장녀이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뭐랄까 더 이상 부모를 모시는 게 꼭 아들만의 역할이 아니기도 하고 여자도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엄마에게 그다지 사랑을 많이 안 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뭔가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잘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싶었을까요? 남들은 안 모시겠다고 형제자매 간에 싸움이 난다는데 저와 남동생은 서로 모시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결국 제가 모시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아무래도 엄마 역시 며느리 신세를 지는 것보다는 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기가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 고맙게도 남편도 저의 바람을 잘 이해해 주었고 엄마는 나중에 요양원에 가시기까지 저희와 함께 살면서 보내셨어요. 남편 역시 장남이긴 했지만 딱히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상황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엄마가 요양원에 가신 뒤에도 우리 남매들은 계속 오가면서 엄마를 돌보게 되었고 시간을 쭉 보내시다가 그곳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80대를 넘기고 가셨는데 엄마는 본인이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다 먼저 보내고 오롯이 혼자만 남게 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내 눈에는 평생 자식들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엄마는 그 시간들이 좋았다고 하시니 그걸로 위안을 삼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꽤 이상한 만남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당시 외가에는 이제 외삼촌만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삼촌 쪽으로 해서 어떤 나이 많으신 여성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엄마의 옛날 친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가 친하게 지냈던 분들은 어릴 때도 있긴 했지만 사실 고향 친구라든지 처녀 때 친구 같은 개념은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워낙 음식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 좋게 챙겨주시는 타입이라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시긴 했지만 젊을 적 친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도 좀 뒷정리를 하며 약간은 울적하던 차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나중에 삼촌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잠깐 저도 나가서 그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삼촌께 듣기론 그분이 미국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고향에서 한창 지내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셨나? 우리 엄마에게 해외에서 살다 온 지인이 다 있네 싶었어요. 그런데 만나기 전 전화통화로 말씀을 들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이고, 그 뭐야? 그 순자가 말을 안 해줬어요? 순자가, 그러니까 엄마는 나랑 미국에서 만났어. 엄마가 여기서 오래 살았었거든. 내가 여기서 엄마 신세를 아주 많이 졌어. 그래서 내가 엄마를 너무 보고 싶은데 먼저 갔다니. 참, 그래도 우리 순자 딸이라도 내가 만나볼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혹시 사람을 잘못 찾으신 게 아닌지, 아니면 우리 엄마 또래라고 하니 80대를 좋게 넘기셨을 텐데 기억이 좀 왜곡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엄마를 미국에서 만났다니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영 인지 능력이 신통치 않으신 분인가 싶어서 네네 하며 끊기는 했지만 바로 삼촌께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치매라도 걸린 분이 아닌가 해서 여러모로 안타깝다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세상에 삼촌조차, 아니 그동안 엄마네 외가와 아무리 왕래를 안 했고 띄엄띄엄 알고 있다지만 정말 생소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치매는 무슨, 그 사람 말이 맞아. 니네 엄마부터 우리 모두 다 옛날에 미국에 잠깐 있었어. 엄마가 말을 안 하든 너 그 아빠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질려서 끔찍했나 보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방 후에 우리 다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었어. 그때 다들 대학도 다니고 있었고 그러다가 귀국을 했지. 완전히 처음 들어보는 얘기만 하시길래 저는 바쁘게 움직이던 와중에 그만 멈췄어서 한참 삼촌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왜 엄마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리고 다른 자식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어쩌면 아빠는 알았을 수도 있을 텐데 집안에서 이거랑 관련된 얘기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삼촌 말씀을 들어보니 광복 이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다 미국을 가셨더라고요. 그때는 꽤 유복하셨던 편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나라 정세가 어지럽고 불안하니 여러모로 걱정이 되어 건너가셨고 그러고 거기서 삼촌도 나으셨대요. 건너간 지 몇 년 지나서 6.25가 터지게 되었으니 당시 걱정이 말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들 공부를 계속 시키셨고 심지어 엄마는 미국에서 대학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공부에 공짜도 언급을 잘 안 하던 엄마에게 그런 상황이 있었다니 실감이 안 나는데 대학도 그냥 대학이 아니었더군요. 무려 50년대 말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다녔다고 하시는데 듣고도 믿기지를 않아서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지금 그 하버드를 말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사실 하버드는커녕 대학의 대자도 꺼내지 않던 엄마에게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이날 통화를 하고 난 이래 전 이게 꽤 충격적이라 그랬는지 거의 2, 3일간을 꽤 복잡한 생각에 빠져있게 되었답니다. 사실 한참을 생각할 만도 했는데 바로 2, 3일 이후에 그 엄마 친구분을 만나게 될 일정이라서 좀 빠르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에게 말했더니 다들 저보다 더 충격을 받더라고요.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이라니, 하버드대라니. 우리 집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게 느껴지니까 말이에요. 제 아들이나 조카가 미국 유학을 다녀온 적은 각각 있긴 했지만 이걸 얘들 할머니인 우리 엄마랑 연결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얘네 유학 간다고 할 때에도 엄마는 저희 집이나 동생네 계실 때였는데 그때조차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기막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저런 환경이었다면 엄마가 영어를 꽤 잘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쓰는 걸 본 적이 없는 데다가 영어를 하는 엄마를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나 숙제 같은 걸 봐달라고 해도 엄마는 늘 그냥 진짜 멍하니 계셨고 수도 잘 못 세고 글도 겨우 아는 사람 마냥 늘 생기 없는 얼굴로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엄마는 본인 얘기를 우리에게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던 걸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어릴 무렵에는 엄마가 많이 우울하고 지쳐 보이긴 했답니다. 아빠의 첫 문제라든지 중간중간 노름이나 빚을 얻어와서 엄마를 고생스럽게 할 때마다 엄마는 그만 살고 싶다는 말만 하고 우실 때가 많았고 할머니 시집살이도 정말 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의 얘기가 딱히 떠오르지 않았던 걸까요? 엄마의 현재가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런 일들이 다 무의미했던 걸까요? 하여간 저와 동생들은 다들 각자 머리가 복잡했나 봐요. 제가 엄마 친구분을 만나고 다녀온 뒤 전화를 했을 때도 다들 이것저것 저한테 물어보기 바빴거든요. 그날 저는 한 카페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도 80대라 그런지 혼자 나오지는 못하시고 따님과 조카분이 함께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가능하면 삼촌을 모시고 나갈까 했는데 삼촌 역시 거동이 편치는 않으셨기 때문에 저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만나 뵙고 말씀을 듣는데 절 보시더니 엄마랑 많이 닮은 것 같다면서 무척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순자랑 아주 꼭 닮았네. 순자 어릴 때 얼굴이 있어. 이렇게 눈이 크고 옆으로도 길쭉해서는 내가 맨날 인물이 참 멋지다고 부러워했었지. 정말 너무 반가워.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름이 명욱이라고 했나?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저도 나름 엄마를 그리워하시는 친구분이라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사진 같은 것들을 몇 장 챙겨서 갔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 지금은 마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여드렸더니 찡하셨나 봐요. 눈물이 고이면서 울컥해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할머님께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미시는데 덥석 받기도 좀 그렇고 어르신들 눈에는 제가 친구의 딸이니 용돈을 주고 싶어서 그러신가 싶어 그냥 애매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있잖아요. 내가 아주 일찍 결혼을 했어. 나는 미군이랑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넘어갔다오. 그런데 있지. 거기서도 글쎄 시집살이를 아주 모질게 한 거야. 나는 미국 할머니들은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키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갔더니 피부 색도 다르지, 말도 안 통하지. 그때 난 이제 막 20살이었는데 또 동양인은 서양인들보다 어려 보이잖아.
어디서 이런 어린 외국인을 끌고 와서 결혼을 하냐며 아주 수치스러워 하더라고. 아휴,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그 동시대를 엄마가 저에게는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미국에서 살며 타인과 나눈 시간들이 있다고 하니 계속 실감이 안 나더군요. 아무튼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 이분의 상황도 참 안 좋으셨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딱 죽고 싶었던 와중에 순자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우리 시어머니랑 순자네 엄마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 한국인 가족이 와서 살고 있다는 걸 얼핏 들었는데 그 집 딸이 내 또래라는 거야. 나는 영어도 못하는 채로 남편만 믿고 미국에 왔는데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너무 싫어서 죽고 싶은데 내 또래 한국 여자애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살 것 같던지. 그때 어떻게든 소개를 받아서는 순자를 붙들고 내 하소연을 울며불며 했어. 그때 순자가, 그러니까 명옥 씨 엄마가 나를 얼마나 위로해주고 잘해주었는지 몰라. 그런데 이 할머님의 상황은 모국의 또래 여자를 만나서 상황을 털어놓고 하던 와중에 잠깐 위로가 되긴 했지만 이후 무척 끔찍한 일을 겪게 되셨더라고요. 교통사고를 엄청나게 당하셔서 나중에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심한 상처를 입으셨다고 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도 내가 죽고 싶다, 죽겠다 소리만 하니까 하늘에서 벌을 내린 건가 싶더라고. 그 사건으로 결국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나는 수술을 하고 살았지만 얼굴 한쪽을 못 쓰게 되었어. 시어머니는 나를 아주 원수마냥 여기고 쫓아냈고 말이야.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저희 엄마가 이분을 집으로 데려오셨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될 때까지 데리고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할머님 얼굴을 보니 이후로 수술을 여러 번 하셨다곤 하는데 확실히 얼굴 근육이 좀 어색하고 말할 때도 불편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엄마는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은 한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모든 재산이 위태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집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 김에 이 할머니도 다른 살 곳을 찾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후로 좋은 분을 만나 결혼을 하셔서 자리 잡고 나니 이미 우리 엄마는 귀국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도 닿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가 6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나 자식들이 아름아름으로 찾아봐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외삼촌에게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늦게나마 찾아낸 친구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예상은 했으면서도 무척 많이 안타까우셨나 봐요. 이때 할머님께서 저에게 하신 얘기들이 너무 당황스럽고 생소한 얘기들이라 그런지 그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들 퍼즐을 맞추다 보니 참 어쩜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걸까. 어쩌면 우리를 만나기 전이 엄마에게 가장 단촐하게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더군요. 그래도 유복하게 살았고 무려 하버드 학생으로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다니며 공부를 했었다니 엄마에게 그런 시절이 있다는 것은 좀처럼 퍼즐을 맞춰보기가 힘들었어요. 집안이 갑자기 기울면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반쪽짜리 생활을 어설프게 하고 있던 와중에 아빠가 거의 강제로 낚아채듯 데려가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울며 지냈던 날들이 많았다니 엄마의 인생이란 정말 어쩜 이렇게 피로하고 고단했던 걸까요? 머릿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도 힘든데 문득 할머님이 주신 봉투 생각이 다시 들어서 잠깐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내드렸는데 할머님과 자녀분들은 계속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자에게 직접 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해서 가슴이 쓰려. 그냥 더 말하지 말고 받아줘요. 그리고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제 손에 다시 쥐어주시면서 양손으로 두툼하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뜻 저로서는 그날 초면으로 만났던 분께 덜컥 어떤 연유건 간에 쉽게 받아오는 건 무척 두려운 금액이었어요. 남들한테는 어떻게 체감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 1억은 꽤 염려스럽고 엄두가 안 나는 숫자였거든요. 끝끝내 쥐어주시고 차값까지 내준다고 하시길래 얼른 뛰어가서 계산을 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렵사리 드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엄마의 몫으로 주신 것이고 저는 이걸 자식들 대표로 받아왔다는 생각에 남동생과 여동생 둘을 불러서 각각 나눠서 갖고 있기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다들 떨떠름하기도 하고 갑작스레 찾아오신 엄마의 옛 친구분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는 우리 엄마 얘기나 이렇게 다소 당황스러운 금액을 대뜸 받게 된 것도 쉽게 납득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엄마의 그 옛날 모습, 그 시절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군요. 저는 이상하게 요즘 들어 돌아가신 엄마에게 속으로 질문하는 날들이 많아져요. 엄마, 엄마는 우리를 만나기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어? 왜 우리에게 한 번쯤 말해주지 않았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마의 삶은 더 깊고 힘들었었구나. 엄마가 힘들지 않은 날을 우리가 좀 더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등등의 넋두리를 말입니다. 제 아이들은 새삼 할머니가 신기하고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딸과 엄마 간의 관계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많이 달라요. 그런 격동의 시대와 힘든 가정사를 짊어지고 살아왔던 우리 엄마에게 보다 많은 애틋한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여길 통해서 엄마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몇 번이고 부르고 싶은 우리 엄마. 나도 엄마 딸로 열심히 살다가 갈게. 잘 지켜봐 주세요.